네, 방금 소개를 받은 BMPK 김태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준비된 사항을 열심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사업. 제가 처음 이 과제를 접했을 때, 국내에서도 이제 글로벌 추진 전략,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그 외국에 출장을 갔을 때 그 나라에서 그 이러한 국산화 지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시가 주축이 돼서 지자체가 주축이 되고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과제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부자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거 우리 산업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자,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일까? 뭐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19 이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죠? 그 이전에는 뭐 항체 의약품이다,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생물 의약품, 그 이후엔 또 최근에는 뭐 스템셀을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 뭐 이러한 부분도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걸로 여겨지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빼고 좀 생략을 하고 좀 쉽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 바이오 의약품의 현황이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공정을 먼저 좀 알아야지 이제 원부자재를 만드시거나 하신 분들이 또는 또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의 프로덕트가 제품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를 좀 손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 또는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지만 그들과 같이 우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태규라고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만 근무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저는 뭐 90% 이상이 바이오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주요한 내용으로는 뭐 GMP 인증과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GMP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업무, 그러니까 식약처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국내 제약회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과의 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교육 사업을 통하거나 뭐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국책과제 등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바이오 의약품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바이오 산업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제 최근이 아니죠. 한 20년 정도 후부터 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제 기억으로 한 2004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항체 의약품, 모노클러리 안티바디라고 하는 항체 의약품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서 2000년 후반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특히 이제 CDMO나 CMO 시장의 진출들이 좀 발전돼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 케미컬 의약품에서는 우리가 카피 의약품, 제너릭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바이오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항상 바이오는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똑같이 만드는 거는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제가 아무리 쌍둥이여도 다르듯이 사람도 바이오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갖출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한 뭐 치료용 항체 의약품이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뭐 10조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출 규모가 블록버스터라 그러고 뭐 거의 1조 정도 되면 우리가 니치버스터라고 하는데 1조 정도 규모를 가진 제약회사들은 극히 드물죠, 국내에서는. 근데 글로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조 정도의 니치 버스트 한 품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의약품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케미컬 의약품,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케미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의약품들의 매출 규모보다도 이제 점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백신 제품의 부활과 신규 백신 시장의 확대. 자, 전통적인 백신 시장은 여러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수두 백신이다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좀 힘이 없게 만들어서 세포에 주입을 시켜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것을 파쇄를 해서 세포를 회수를 하게 되면 그 힘이 없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약독화, 뭐 무독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몸 안에 넣어주면 바이러스긴 바이러스인데 힘이 없으니까 감염은 안 되는데 몸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체, 항원 반응에 의해서 몸 안에서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시네이션 됐다.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다. 아주 튼튼한 중화 항체가 생겼다. 지금 코로나 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최근에 뭐 모더나나 뭐 이렇게 보면 mRNA 방식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파티클, 우리가 이제 스파이크 모양으로 된 그 돌기 모양으로 된 그 아이들만 끄집어서 바이러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만 끄집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조작을 해서 그것을 안에 넣어주면 항체가 이제 이게 바이러스구나 하고 얘를 이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항원에 들어왔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점점 진보돼 가고 있죠. 점점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이러스 자체를 주입했다 그러면 이제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재조합 또는 뭐 유사한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FDA에서 승인되는, 우리가 이제 FDA 하면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거든요. 그죠? FDA라고 하면 FDA에 승인되는 신약의 50% 이상이 바이오 의약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이오 의약품은 상당한 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 그 정도로 가고요. 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바들은 사실 이제 그 미국 시장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의약품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국가를 뽑거든요. 미국, 유럽연합, 유럽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그다음 일본. 네, 아쉽게도 이제 한국은 네, 잘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세 개의 나라가, 이 세 개의 집단이 신약 개발의 90%, 신약 승인의 90%를 담당하고 마켓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을 뭐 안 볼 수가 없죠. 그죠? 보시면 뭐 백신이 좀 가장 많이 현재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우리가 얘기하는 항체 의약품. 뭐 국내에서는 삼성 뭐 에피스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이렇게 송도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되어 있죠. 그죠? 저 역시도 제가 근무했던 이수라는 회사도 뭐 국내 최초로 이제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본 그런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가다 셀 세라피 쪽도 좀 많이 뜨고 있고요. 셀 세라피 쪽도 제가 있기로 송도에도 꽤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제가 직접 관여하는 프로젝트도 2건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산 설비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케미컬 드럭, 우리가 이렇게 화학약품을 합성을 해서 하는 의약품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하고 합성을 시켜서 뭐 섞어서, 그죠? 섞어서 적당한 용량에 맞게, 정해진 용량에 맞게 잘 분주해서 이것을 잘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뭐 잘 반죽을 해서 잘 뭉쳐서 만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블렛, 알약 형태의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설명 공정이 좀 큼지막하게 얘기 드렸지만 아주 심플하죠. 그죠?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되게 좀 복잡합니다. 아마 이 그림만 보고도 저거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탱크 만들 수 있는데 또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필터가 있으면 이런 필터도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에 쓰이는 멸균기가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멸균기를 만들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현재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이러한 장비들은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글로벌 회사, 큰 회사들이거든 대부분. 그런 회사들에서 의존하고 있어요. 뭐 이런 리액터 한 대를 하려 그러면 뭐 많게 적게는 뭐 5억에서 뭐 크게는 20억까지도 요 한 대 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네들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의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정확성이 있게 만들고 온도를 제어를 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뭐랄까요? 좀 문서화된 시스템,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하는 그런 자료들, 어떤 품질에 대한 당위성 자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생물의약품 산업은 점진적으로 뭐 생산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점점 필요한 산업들이고요. 어쨌든 이제 일반 의약품과 달리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나의 제품만 우리의 신약으로 승인받으면 정말 네, 평생을 이렇게 우리 매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또 하나는 어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품목수가 300개에서 뭐 2,000개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본인 회사들에서 이걸 다 우리가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그렇진 않아요. 바이오는 주력 제품 하나, 둘, 셋, 넷, 5개 라인 안에서 또는 많게는 10개 안에서 그 1,000개, 2,000개 품목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뭐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에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의약품 성분 1g이 오일 있죠. 우리 원유보다도 뭐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비싸다. 맞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의약품 허가 제가 회사 근무할 때 한 바이아를 만들어서 이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은 것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30만 원. 한 바이아래. 우리가 한 번 맞는 게요. 130만 원 정도 하고 더 많이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제일 적게 받은 게 한 4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 병에. 근데 케미컬 드럭은 한 병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링거를 맞으면 그죠? 뭐 대한제당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회사들에서 링거를 맞으면 그 링거 한 병에 보험 수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000원이 채 안 될 겁니다. 정확한 제가 금액은 모르는데 그 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이오 드럭은 1ml에 1ml이라고 그러는데요. 1ml에 그 정도 150만 원, 200만 원도 넘는 것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만큼 이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바이오 의약품은 품질이 우선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값어치 자체가 그만큼 1ml에 1ml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제품이니까 생산 설비 10억 투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품질,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일하다 그래서 무조건 국산화를 쓰겠습니다는 딜레마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우리 거를 좀 뭐랄까 그러니까 실패율을 좀 줄이고 충분하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을 한다? 이건 좀 약간 딜레마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바이오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기술력은 제가 볼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품질 시스템이 이제 결국은 좌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포류들을 포함해서 바이오 의약품들은 주로 세포나 우리가 동물 세포라 그러는데요. 동물 세포나 미생물을 기반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물 세포나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먹잇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배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는 메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디아를 준비해야 돼요. 미디아를. 그럼 준비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점은 미디아도 뭐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그죠?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근데 또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해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원료들이 혼합이 돼야지 미생물이 먹고 자라는 먹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각 세포마다 이 특성마다 다 다른 어떤 원료들을 혼합해 주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원료를 담는 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원료를 담는 통 역시도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A라는 물질을 넣어서 혼합을 해서 그 원료를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수용성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게 빠져나가면 B라는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섞었어요. 섞을 때 그러면 뭐가 문제겠죠? 잘 씻으면 돼. 근데 잘 씻는다는 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전에 게 남아있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일회용을 써야 될까? 뭐를 써야 될까? 그런 니즈들이 그런 제약회사의 요구사항들이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충족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제약회사들은 편하게 빨리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오토메이션 해줄까? 이것도 또 차관점이에요. 어떤 것들 여기다 접목을 시킬까?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성분들은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도 섞여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오토클레이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21도에서 확 끓여서 하면 미생물이나 세포가 먹을 게 없어 영양분이 없어진단 말이죠. 파괴가 돼 버리니까 이거를 필터를 한단 말이죠. 그 필터를 해서 하면 이게 무균화 되는 거죠. 제균이 되었으니까 무균화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린 그렇게 필터를 연결하는 튜브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재질의 튜브를 쓰거든요. 아주 클리닝이 좋은 실리콘 재질 쓰고 필터를 한다면 또 필터도 또 우리도 국산에서도 많이 쓰이는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 필터를 연결해서 만들어서 필터를 해서 만들면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무균실로 들어가서 세포를 키우게 되는 이런 원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쭉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포를 키우게 될 것이고요. 세포를 키워야지 세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마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지금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세포가 하나가 되면 이분법으로 크잖아요. 그죠? 하나가 생겨나고 또 거기서 또 태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이 세포에다가 이렇게 심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세포가 크면 자동으로 얘가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세포가 하나만 넣어줬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통 안에다 놓고 우리가 키우게 되는 이런 공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키우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뭐 자동적으로 이런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가 뭐 소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파괴를 해서 단백질만 뭐 원심 분리를 샥 돌리면 그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을 심어놨던 그 단백질은 위로 뜨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 하베스트를 한다 그럽니다. 하베스트를 하면 위에 뜬 것들만 싹 걷어내고 밑에 거는 버리고 위에 것만 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거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지 성분들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필터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직은 세포들은 다 제거를 했지만 이제 우리의 단백질의 고순도를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컬럼웍이라고 하는 컬럼을 통해서 우리가 레진, 우리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신 분 중에 레진 쪽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레진도 상당히 비싸요. 레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레진을 통해서 뭐 레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이즈별로 달리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 쏙 빠져나가게 하고 나머지 불순물은 다 걸르게 하는 방법. 그다음 또 뭐 전화 역할을 해서 이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제품은 플러스를 떼니까 마이너스를 떼니까 서로 붙지 않고 불순물들은 플러스를 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붙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 정제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쭉 생산이 되면요, 바이러스를 제균하고 또는 인액티베이션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포뮬레이션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알이라고 하는 의약품 병에다가 이렇게 담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세포 치료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세포 치료제는
제가 탈모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한테서 빼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빼서 거기에 틈에 있는 세포를 잘 분리를 해서 얘를 키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가 세포라 그러거든요. 자가. 동종은 제 걸 가지고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이종은 돼지 세포를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가 우리는 오토라고 부르는데요. 제 거를 빼서 많이 불려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배지 이런 것들만 싹 제거하고 제 세포를 저한테 바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제가 이렇게 끌어 나가는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포 치료제의 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밑에 쪽의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런 배양까지의 역할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만드셔서 또 연구 개발을 하셔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회사에 제조 회사에 또는 개발 회사에 우리 것들을 한번 납품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주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커넥터라 그래가지고요. 실제 제약회사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써요. 커넥터라는 거는. 심지어는 우리 헌혈을 해도 혈액백이라 그러죠. 그죠? 혈액백에서 아마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헌혈하면 이제 우리 링거 맞듯이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그 빼서 그럼 주사바늘 있는 채로 내비두나요? 그렇진 않아요. 얘를 자르죠. 자르는 틈은 또 지져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지져서 내비둬요. 그거입니다. 커넥터. 연결을 시키거나 웰더라 그래가지고 지져가지고 얘가 무균을 확보하는 이런 자리. 그러니까 뜨거운 열로 순간적으로 딱 해서 끊으면 지져지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제약회사들에서 기본 모르겠어요. 회사 규모만 다르겠지만 미니멈 10대씩은 가지고 있어요. 뭐 100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공정들이 좀 이어지는 것들이 제일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그 웰더라 우리 웰더라 그러거든요. 실리콘 튜브 웰더. 이 웰더는 인도도 제가 봤을 때 인도 그네들도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온도가 제가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약 250도 정도가 아주 요 틈 안에서 순간적으로 가열돼서 실리콘 튜브를 딱 잘라서 칼이 지나가서 자르면 자동으로 여기를 딱 양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안하면 한 번 더 그렇게 웰딩을 해놓으면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딱 실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장비들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프리징 하는 장비들, 그죠? 그냥 우리는 뭐 냉동고 기술은 다 있으시니까요, 그죠? 최근에 이제 그 냉동고 얘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은 바이오 회사들은 우리가 세포를 보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액체 질소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액체 질소 자체가 마이너스 196도거든요. 근데 왜 액체 질소를 쓰냐면 번거롭게 액체 질소를 사와서 충전해 놓고 나라가 휘발해 버리니까 이걸 계속 충전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쓰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기술로 마이너스 190도를 내리는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이클이 1차, 2차, 3차가 돌고 뭐 여러 가지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나 그렇게 있는데 근데 작년 초에 제가 일본 갔을 때 마이너스 140도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마이너스 130도에서는 생물학적 그 활성이 정지되는 시간이라고 그냥 온도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이너스 130도를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 마이너스 196도를 이용하는 이런 건데 일본에서는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마이너스 130, 140도까지 내릴 수 있는 뭐 사이클을 한 4개, 5개까지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전기만 꽂으면 항상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생물 제제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 제가 만들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80, 85도 정도는 제가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뭐 진보된 기술이라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한 사이클만 더 태우면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안쪽에 보시면 우리가 혈액백 헌혈할 때 백 정도 생각하시면 편하시거든요. 그런 혈액백들도 다 여러 가지 그 독성이 없는 성분들, 필름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일회용 백만 잘 만들어도 정말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국내 혈액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수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산화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돼서 수출의 길도 또 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한 많은 양들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많은 연구 개발들이 필요한 장비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 보여드린 거 있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입은 옷이나 그죠? 이분들이 낀 장갑, 글러브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파우더가 없는 재질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여기 같이 가만히 보시면 이런 튜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장비는 다 대부분 다 튜브를 연결해요. 왜 튜브를 연결하냐면 세척하기가 쉽거든요. 세척이 필요 없으면 튜브는 저렴하니까 연결해서 쓰고 그 다음 제품 할 때는 빼서 버리고 다른 것도 이만큼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게 깨끗해야 되고 뭐랄까요? 좀 멸균에 잘 견디는 재질이어야 되고 PE 재질이 됐든 PP 재질이 됐든 121도에서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재질들로 잘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런 장비들은 작은 규모로서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불려 나간다 그러는데요. 요 하나의 세포가 결국은 10의 몇 승, 7승, 8승까지 가는데 그러려면 단계에 맞는 집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도시락 통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가다 보면 예를 들어 드럼통만 해주고 더 가다 보면 우리 집보다도 큰 이런 집들이 필요하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갈 때 저런 백들, 유들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가 됐던 실리콘 튜브가 됐던 이러한 것들 여기에 담겨 있는 배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에어 필터거든요.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숨을 쉬려면 우리가 산소도 공급해주고 뭐도 공급해주는데 그냥 공급해주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공기 중에 여기도 지금 오염될 수 있죠, 그죠? 얘를 제균을 해서 그 에어만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균할 수 있는 이런 필터류들,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쓰입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넥터. 네, 커넥터들은 주로 생각보다 이게 작게 보이는데 제 손가락 정도만 한 이런 커넥터들이거든요. 서로 튜브를 서로 연결해 주는 장비들인데요. 여기 하나가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다음에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웰더, 실리콘 튜브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들 좀 많이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원부자재들이 있으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만들 수 있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것을 바이오 기업에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겠느냐.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우리 거 써주세요. 우리 거 좋아요. 라고 말할 것이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적절한 품질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제품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팀들도 있고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고 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전략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품질 조직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품질 이슈, 불량이 생기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불량률은 현재 어느 정도가 있다. 이런 데이터. 이거 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제품의 품질이 문제 있을 때는 그 회사에서는 바이오 그 기업에서는 우리가 공급한 그 원자재 하나 때문에 뭐 10,000리터 크게 이렇게 규모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이게 막 몇백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공급하는 요 하나 때문에 그게 오염이 돼 버리거나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들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전략들이 아마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변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껏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떤 BT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성장하고 있고 제약 산업들은 뭐 당연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연계돼서 있으니까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원료라고 하면 로 머티리얼. 원료는 좀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자재는 물론 많은 연구 같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해왔던 것들. 어떤 회사들은 좀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클린룸을 전문으로 이렇게 시공하시던 업체였는데 클린룸을 하는 근데 클린룸을 하시는구나. 어디에 하셨죠? 근데 저희가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클린룸의 원리는 오래전부터 IT 쪽이 반도체 쪽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나사에서 1972년, 69년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사에서 우리가 아폴로를 쏘아 올릴 때도 달나라 갈 때도 이미 그 전자재 부품 모든 것은 클린룸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 클린룸이 제약회사는 아무리 높아야 클린룸이 ISO 5 그레이드, 그러니까 100존이라고 100파티클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만드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죠. 10존도 있잖아요. 그죠? 10존도. 상당히 정말 더 클린룸이에요. 근데 제약에서 말하는 건 그런 클린룸 플러스 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목적이 이 파티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균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원리 자체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환기의 수도 존재하고 에어플로우는 어떻게 흘러야 되고 온수도 제어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저는 그러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해 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지금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GM급, GMP라고 하면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이라 그래서 의약품을 생산하려면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는 GMP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규제 기관으로부터. 우리 이제 식약처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데요. 이런 GMP로 공부를 하려면 GMP에 맞는 그레이드를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죠? 자동차나 반도체로 갈 게 GMP로 똑같은 거지만 갈 때는 우리는 그것이 문제 없으면 물론 그쪽에도 증명해 주지만 우리 쪽에도 더 까다로운 절차로 무균이어야 되고 어떻게 클리닝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들을 그다음에 성적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GMP에서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GMP가 제약회사에서 요구사항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핵심 사항들을 좀 보자고 하면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해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장점은 국내에서는 원자재 성능의 우수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동차나 뭐 전자 이쪽은 뭐 세계 경쟁력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바이오 제약하면 이게 울렁증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 어떻게 접목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원부자재가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인천 지역, 특히 이제 송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또는 나가서는 글로벌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단점이랄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보면 일단은 GMP에서 제약회사에서 바이오 회사에서 요구 사항이 무엇일까 이거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GMP에서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지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설명해 줄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밸리데이션, 이제 검증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검증 작업, 우리가 만든 게 스스로 이게 문제가 없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료들을 준비해 내는 거.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뭐 장비들이나 뭐 튜브 이런 것들 쭉 설명드렸지만 대부분 다 글로벌 헬스케어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 직접 언급드리지 않겠지만 뭐 G사, S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튜브 하나도 본인의 브랜드를 달아서 납품을 하게 되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글로벌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알만한 제약회사들에서 다 쓰고 검증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뭐랄까요 좀 거부감 없이 이렇게 채택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 규모 자체가 엄청 큽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공정 장비들 다 수입품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 기업들은 좀 이렇게 좀 위축되는 바이오 쪽은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봐라고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앞서서 우리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충분하게 저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쟁력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겠고요. R&D에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품질 경영 시스템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항상 첫째도 품질, 둘째도 품질, 셋째도 품질이에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고품질의 의약품이 곧 경쟁력이거든요. 가끔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을 정지당했다. 뭐 어제도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들은 그러한 문제가 하나 터지면 심각한 타격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타격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약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약을 맞고 오염이 돼서 저희 엄마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도, 저희 작은 어머님도, 저희 와이프도 맞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함부로 만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품질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경쟁력들이 갖춰지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산화의 원자재 우수성도 당연히 실현되겠지만 글로벌로의 수출, 뭐 간단하게는 뭐 선진 쪽 나가는 것보다 아세안 국가를 위주로도 충분하게 뭐 최근 들어선 태국도 정부 주도로 BT 센터를 크게 만든 걸로 알고 저도 거기 일정 부분 관여를 했었지만요. 베트남도 최근에 호치민 근처에 상당히 크게 만들고 거기서도 항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쪽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나가는데 그들도 다 제가 얘기한 그 G사, S사 제품들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그쪽으로도 좀 수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국내 기업에서도 잘 알다시피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교두보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요. 네. 간단하게 좀 가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는 원부자재 대상이 GMP급 인증의 부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GMP급이 나올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GMP를 인증받을 수도 없고, 그러려면 그 제약회사에서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가장 기본은 사실 뭐 품질 경영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뭐 ISO 9001, 뭐 꼭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뭐 13485, 뭐 의료기기와 관련된 뭐 등등 해서 ISO 수준에서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보증 부서, 품질을 개런티할 수 있는 부서를 두어서 품질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험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대응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만드는 제품들의 또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품의 원료. 그 회사들은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써야 되는데 그 회사를 또 실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똑같이 또 컨트롤을 해서 좋은 제품을 원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또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한 체계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고객으로부터 우리의 고객은 이제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이잖아요. 이제 감사라는 거, 우리 오디시라는 것을 뭐 인스펙션이라는 것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구매팀, 그 회사의 구매와 관련된 부서, 그 회사의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2개 부서 정도가 오거나 그 중에 1개 부서가 오는데 이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무조건 옵니다. 이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품질 감사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질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품질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이 제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다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 조직의 구성은 대표이사님 예하에 제조부서, 품질부서, 뭐 R&D, 그다음에 영업부서, 뭐 기획부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품질부서를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둬서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절차서들.
하나를 임가공하는데도 우린 절차대로 합니다. 느낌대로 하진 않습니다. 뭐 6mm짜리로 무엇을 가공을 하고 깎아야 된다. 6mm인지 아닌지를 대충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격화돼서 6mm인지 아닌지 끝나고 나도 우리는 시험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확인도 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들대로 움직이고 그러한 절차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뭐든지 다 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GMP는 다 서류로 얘기합니다. 서류로. 그 결과는 여기 있고요. 그러한 계획은 여기 있고요. 그러한 보고는 이겁니다. 라고 항상 서류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검증 활동. 그죠? 그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괜찮은 장비예요.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I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치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OQ는 가동 적격성 평가. 그래서 설치와 가동 중에도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외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산이 거의 주류를 이뤘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생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주로 인도나 중국에 한 20년 전부터 많이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빼서 만든 회사, 뭐 T라는 회사는 중국에 조금 과장돼 표현하면 송도 4분의 1만 합니다. 송도 전체 크기가. 거기서 우리가 그 바이야를 충전하는 기계, 그 필링 머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필링 머신 제조 용수 우리가 WFI라고 그러고 PW라고 하는 정제수 주사 용수로 만드는 시스템들. 그다음에 그것을 보관하는 것들. 동결 건조를 또 해요. 주사제 우리가 주사 용액을 넣어서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흔들어서 하얀 가루를 타죠. 이렇게 주사 맞을 때. 동결 건조 됐다 그러거든요. 그 동결 건조를 할 수 있는 동결 건조기. 기술 자체가 그네들 걸 배우고 왔고 그네들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뭐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쉬 같은 데서 중국에다 차려놓고 그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서 세우는 회사인데 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다큐멘테이션, 문서화 시스템 정말 기가 막혀요. 한국에 최근 들어서 한 5년 사이에 엄청난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그 충전기 한 세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억이에요. 전체 세트를 갖추는데. 그러니까 세병도 해야 되고 병을 씻어야 되니까 충전도 해야 되고 건열 멸균기도 해야 되고 동결 건조기도 해야 되고 포장도 자동으로 다 합니다. 그 라인 자체가 길이 자체가 60m 정도 나가는 길인데 그 세트가 딱 들어오는데 한 120억 정도 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다 갖추고 있고요. 오히려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배울 게 없나 하는데 지금은 어깨 쭉 펴고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정도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저희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자리에 지금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제조 기록서 형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바이오 기업의 일정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으면 거기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흔적이 없어요.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제조 기록을 항상 몇 미리를 뭐 연마했습니다. 뭐 밀링했습니다. 또는 몇 그램을 측정했습니다. 등등 그때그때 맞게끔 다 이렇게 제조 기록서화 해놔서 증거 자료를 있어야 되고요. 제조 기록, 제조 설비 목록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각각 이력 카드 이런 것들은 아마 회사 내에서도 현재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력 카드들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이런 장비들은 만약에 온도, 습도에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교정을 할지, 교정되어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장비를 만들지 이런 것들도 잘 또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으니까 국내에서도 제가 인천 지역은 아니지만 타 시도긴 하지만 제약회사로 납품하는 국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차이점은 그거예요. 저도 뭐 이탈리아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가서 우리가 FAT라고 하는 제조 장비가 잘 만들어졌는지 팩토리 가서 검사한다 그래서 FAT라 그러거든요. 그 실제 현장 가서 조립을 완전히 하기 전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네들은 예를 들어서
인풋 아웃풋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100리터를 측정을 해서 부어서 이게 잘 정제가 돼서 3리터가 나온다라는 이론 수치가 있으면 100리터를 측정하고 부어서 3리터가 나왔으면 3kg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의 우리 국산 차이점은 자 100kg였죠. 그래서 네 3kg입니다. 네 합격이죠. 근데 이탈리아 차이점 뭔지 아세요? 100kg를 재기 위해서 이 저울은요 교정을 했고요. 교정 주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측정하기 전에 표준 분동을 이용해서 한번 먼저 이 저울의 정확도를 잴게요 하고 저울에 표준 분동을 올려놓습니다. 큰 거를 올려놔서 이게 지금 표준 분동은 교정돼서 50kg짜리인데 맞죠? 50.002 저희 허용 기준에 0.01% 이내이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내려놓고 다시 물 잽니다. 100kg 딱 재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어서 3kg 나왔으면 똑같이 이번 저울도 또 교정을 했고요. 이런 태그들이 다 있습니다. 교정을 언제 누가 했다라는 게. 그래서 저울 올려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다 서류예요. 서류로.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고도 기록을 합니다. 한 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3번 연속 측정해서 똑같이 50.1 나오면 적합.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네 100kg이죠? 네 100kg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랬던가? 자료 좀 줘보세요. 또 재야 되는데? 또 재고 있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시스템이 되어 있고 품질 보증 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밸리데이션은 뭐 이러한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제 밸리데이션을 검증하는 절차들은 상당히 복잡한데 쉬운 거는 우리 스스로가 봐도 이 정도 테스트를 했으면 누가 봐도 항상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밸리데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밸리데이션 순서는 디자인이 잘 되어야 되고요. 설치가 잘 되어야 되고요.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 가동이 잘 되어야 되고 여기까지가 벤더에서 우리가 만드는 업체에서 해줘야 될 거고요. 제약회사로 가면 바이오 기업으로 가면 그 회사에서 우리에 맞게 아까 100kg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는 95kg를 써야 돼.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95kg를 재서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PQ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밸리데이션는 주로 이제 이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도면도 준비해야 되고 대부분 다 서류들이죠. 그죠? 사용하는 윤활유도 제약회사 쓸 건데 우리가 독성 있는 윤활유를 사용하거나 큰일 나겠죠. 그게 흘렀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회사 벤치마킹 하니까 그냥 오일을 쓴 게 아니라 푸드 그레이드, 식품 그레이드 오일을 써서 혹시나 흘러내렸을 때 오염으로부터 그다음에 독성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네, 가주고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인가요? 4년 됐는데요. 어느 날 아시는 지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모 회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을 때 아주 우수한 인력들과 연구원들과 대표님도 아주 품질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건 세정제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앞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세정제 큰 그것은 세정제를 고순도로 만들고 하는 기술은 충분하셨어요. 기술력까지도 있으셨어요. 근데 품질 기준, 품질 폴리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품질 정책을 잘 만드는 거가 부족했죠.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검증하는 시스템,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일탈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이런 일탈, 데비에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변경을 해서 어떻게 다시는 이러한 데비에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정 조치할 것인지까지도 이러한 시스템들을 하는데 저희가 좀 관여를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QMS라고 하거든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품질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를 해서 약 한 1년 동안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잘 마쳤고 결국은 여기서 만든 제품이 국내 이제 S사로 이제 납품되고 그 실적을 토대로 제가 알기로 H사 이렇게 해서 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다 수입이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약회사 현장에 있을 때도 다 대부분 다 수입해서 썼었습니다. 수입을 해서 비쌉니다. 이렇게 우리 흔하게 5갤런 통이라 그러죠. 말통 하나에 꽤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 근데 사실 공정만 잘 확립이 되고 하면 좀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S사에서 여기에 이제 물론 감사를 왔겠죠. 오디트를 왔죠. 오디트 왔는데 보시면 알겠죠. 여기는 GMP 의약품이 아니에요. 이 세정제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증을 안 해준단 말이죠. GMP가 아니니까 이 의약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서 우리 기준에 우리 사내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내 기준에 제가 얘기했듯이 서류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교정을 여기 생산하는 설비들은 다 교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은 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서류화해서 변경을 실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데비에이션이 났으면 일탈이 벌어졌으면 일탈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묻고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부족하면 국내 제약회사들은 외국 회사들은 안 그래요. 제가 쓰고자 하는 것들 저도 이제 국내 이른바 뭐 울산 구미 이쪽에 되게 큰 기업들이 많아요. 제약회사에 쓰이는 머티리얼들을 많이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국내에선 많이 안 쓰는데 우리가 뭐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회사들에서 이자 감사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럼 저희가 그 회사를 글로벌 회사에 뭐 존슨앤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를 대신해서 저희가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 회사들은 말만 들으면 L S 뭐 이런 회사들인데요. 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 원료는 음료수에도 들어가고 의약품에 우리가 이렇게 젤 형태로 된 우리는 그걸 연질 캅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영제로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용량들이 들어갑니다. 인천에도 그 기업이 하나 있어요. 남동공단에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도 실사도 하고 3일 동안 실사를 해서 오딜 레포트를 보냈을 때 본인들이 보고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랄까요 좀 같이 상생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시면요 이렇게 좀 고치시고 이걸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코칭까지 해주는데 글로벌은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에 부족하면 그런 회사 많거든요. 많아요. 인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계약 해지. 저희들한테 이제 납품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될 때까지. 이 보안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겠어요? 역적이 되잖아요. 또 제가 레포트를 써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품질 기준은 정말 잘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에 납품하게 될 납품 예정인 우리 제품들을 어떻게 이것을 잘 납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향이랄까요? 힌트랄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까도 인천상공회에서 설명드렸듯이 댓글이나 아니면 별도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